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고중용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제가 아직 박사를 받지 못했고 박사 수료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제가 이제 어디선가 본교에서 곤란한 처지를 보지 않는다는 걸 크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뜻깊은 행사에 토론을 맡겨주셔서 무척 영광입니다. 박명훈 교수님의 발제나 글 대부분의 지점에서 당연히 동의를 하고, 특히 이제 전향이나 논지개혁 등의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주상에서 국가건설, 계급 문제 해소, 균등형 문제 실현, 민족통일 문제, 복지사회 실현의 역사적 선후관계를 고려했다는 점이나 목적윤리뿐만 아니라 책임윤리를 중시했던 분이셨다는 점 등이 저는 특별히 뜻깊게 다가왔다고 덧붙이겠습니다. 박명훈 교수님께는 항상 많이 배워왔던 입장으로서 오늘은 학술적 토론보다는 약간 별개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인 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법률적으로 살펴보는 게 처음이라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지금 보니까 너무 상식과 같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불필요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점이 있어서 이 점은 혹시 그렇다면 좀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의 보훈에 관한 법률로 현재 상원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가의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보훈기본법이나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도 있지만 이들은 일단 본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상원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종류는 익히 아시겠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독립유공자법은 이 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보다 추상적인 국가를 위한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의 예우와 보호를 취지로 밝히고 있지만 그 법의 이하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무공수문자 등을 하면서 법의 명칭과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해당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서두에서 이거 다들 아시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설기 소개한 거는 제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건국훈장, 포장 상원법의 영역입니다. 독립유공자법이 규정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그 문구상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훈장을 받은 이유에 있어서 일제에 대한 반대 항거를 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원에는 반드시 일제에 대한 항거가 필요할까요? 본 토론의 원래 목적은 대한민국 초기 인물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의 현황을 정리 살펴보고자 함이었습니다. 너무나 다 유명한 분들뿐만 아니라 주목받지 못한 공로자들에 대한 관심도 항상 있어왔고, 특히 조봉암 선생께서는 많이 주목을 받아왔지만 그러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평화통일론이나 진보운동의 관점에 더하여 최근에는 용지개혁, 전쟁기 국회 부의장 등 대한민국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현실 정치적인 면모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승만, 조봉암, 신익희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재헌국회의원들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근데 이거에서는 이제 그러면 그 209명, 물론 그 중에 이제 당선 무효자들이 있기 때문에 꼭 209명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의 상원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뒤쪽에 표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천천히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고, 일단 이거는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독립유공자 명단에서 재헌국회의원들을 추가한 것입니다. 총 28명인데 28명. 김철, 정현, 최동식을 이 3명을 제외한 모두가 건국훈장을 받았고, 신익희, 이승만 대한민국장, 시청천연 대통령장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 성원 시기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 가장 먼저 받았고요. 신익희와 시청천은 1962년, 이임 연병으로 1963년 등 5명이 이런 시기에 서원을 받고, 나머지 대다수는 1990년부터 95년까지 익히 아시는 그 시기에 서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마지막 제일 오른쪽 세 열은 이제 제가 추가를 한 건데, 출마하는 거는 48년에 그 당시 선거에 해당 의원분들께서 출마하실 때 본인의 단어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 출마 결혼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 열은 이제 제가 관심 가는 거는 22 국회의원들 원래 당적이 뭐냐라는 퀘스천이 항상 많이들 따르는데 그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붙인 거고,
마지막은 이제 그 2년 동안의 제왕국회 마지막 1950년 시점에 또 국회 사무처에 해당 의원들이 자신을 보고하신 방법들입니다. 일단 뭐 독립유공자가 28명이고 뭐 이승만이는 신익희 제외하면 26명이면 전체 한 200명 정도 남짓되는 제왕 의원 중에 10%가량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독립유공자를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살펴보면 뭐 한민당이나 민국당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한민당이나 민국당에 대해서 평소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건 오늘 토론과 다르기 때문에 고치지 않고 이 자료는 이제 이 정도만 제가 소개하고 공유해 드리는 걸로 하고 차후 연구과제나 아니면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특히 항공민주당 전문가이신 윤덕영 선생님과 독립독성 국민의 전문가이신 오윤호 선생님과 함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에요. 그분들께서 많은 질정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서두에서 설명한 분류 중에 상원법에 의한 수분자 명부는 제가 뭐 미처 찾지는 못했는데 뭐 이게 그 개별 인물들 이름을 치면 뭐 검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동명이인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걸러내는 게 시간적으로 불가능했고 여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독립유공자가 아닌 수분자도 존재할 수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국가 차원에서 제왕국회에 대한 질문 저희가 가지고서 아니면 공로 인정의 예우가 있었을까? 이건 이제 헌정회의 보고에서 제가 단초를 찾은 건데 1969년 11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제왕국회의원 155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당시 이게 단신 처리되었고 제목도 보면 국회 룰을 엑스포 70 작전하면서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사안 중에 하나로서 언급이 되었을 뿐입니다. 수분자 155명 중에 79명이 청와대로 출치되어서 훈장 수여하고 공을 치하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선 무효자들 포함해서 209명의 의사당을 거쳐갔는데 54명이 수분자 명단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제가 보니까 소수를 제외하고 한국전쟁 기간에 망실된 의원들로 보이십니다. 1969년 무궁화장을 받지 못한 54인 중에도 유공자 수분자로서 그중에 김상옥, 이광욱, 이승만, 정범 등이 있었고 한국전쟁 후에도 남한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별표를 표기하여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말씀드렸던 당선 무효자고 이승만과 조용환입니다. 즉 제왕국회의 역할과 공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무슨 사실이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최소한의 예우적 차원이었으며 국민훈장 무궁화장 독립유공자법에 의한 순국선열 애국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적 기틀을 마련하고 정비한 공로는 일제 항거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기에 이들이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여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건국훈장이 독립유공자의 조건 중 하나가 되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세간의 오해가 중요한 지점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큰 한계는 당연히 이제 당시 박정희 정권 시기에 그 정권의 성격도 있고 그런 시기의 특성으로 인해 압축된 의원들이 이제 제왕의원 수훈에서 배제된 것 또한 이제 향후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 이적 체제에 강제적으로 편입된 것과 그 국가 기틀을 마련하고 정비한 그 공로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절제된 태도를 밝히는 것이 발전된 민주주의 가치, 언론과 사상의 자유의 발전의 이 과정과 동시에 발전된 대한민국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현실적인 제왕 하나를 감히 올려봤는데 저는 표현은 뭐 다 무시해도 되는데 방향만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국 유공자라는 표현이라는 표를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순국선열, 애국지사,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을 시도하는 법은 법 개정의 여파나 기존 법 적용의 약이달 혼란, 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는 이론적입니다. 감히 알아요나 제왕국회 의원이나 제왕국회에 대한 국가적 예우는 물질적 생활적 지원이나 원호의 차원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영혼과 인식의 함양 및 도취의 결국에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적 체제의 완비는 현실적 신체의 부분이며 일제의 한무한 부분은 민족의 정신적 부분으로 양자는 서로 불가분의 완비입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 국가적 상원의 존재 방향이 후자가 압도적이었으며 그 옆에 불청객으로서 반공이 있었습니다. 이승만과 조봉암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전쟁의 의미에 있어서는 시각의 일치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갈라짐은 당대에는 그리고 당사자들로서는 해낼 수도 없었던 핵심 균열 지점이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생전에 이루지 못한 그들의 화해를 후대의 온전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해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적 차원보다 숭고한 의미로서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하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는 조봉원 선생님, 그 죽산 선생과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자였다라고 하는 또 강력한 주장을 제가 이 안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박명희 교수는 또 저희들에게 또 다른 죽산 선생님과 관련돼서 새로운 연구 과제이면서 또 고민거리를 안주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화주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굉장히 길었지만 그 안에서 계속 공화주의에 대한 이 박명희 선생의 그 기존 본인의 생각과 또 본인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런 어떤 관점과 해석 이런 것들이 많이 녹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기보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이 모든 사람들이 자각하고 깨닫고 그것을 스스로 아마 부르짖었던 것은 2017년 촛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948년 이후에서 2017년까지 저희들이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그 속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싸워왔던 많은 대부분 이승만 박정희 독재에 항거했던 그러면서 부르짖었던 구호들도 민주주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주의는 있는데 늘 공화주의는 상실되어 있었던 거죠. 처음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1948년 오늘 발표문에도 있지만 이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과정은 민주주의보다는 공화주의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공화주의가 많이 실종된 그런 역사들을 저희가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봉암 소위 헌법의 기초를 놓았던 조봉암 선생을 비롯해서 당시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분들의 생각들을 다시 엿볼 수 있고 그런 직경에서 조봉암 선생에 대한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작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다 동감하고 동의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어딘가 저희들이 좀 찜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도 저희가 건국 전쟁 아마 영화를 보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건국의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어떤 박명희 선생은 극단의 어떤 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한 지점이 있습니다. 건국전쟁에서 이야기하는 건국전쟁에서 띄우는 한국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그리고 오늘 발표문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승만, 김성수, 조봉암 이 3자의 정치연합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승만에 대한 이 재평가의 문제들이 여전히 저희들에게 걸림돌입니다. 조봉암 선생과 이승만은 생전에도 그랬는데 죽어서도 지금까지도 저희들에게 계속 뭔가 이 해결해야 될 역사적인 책무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 때 죽산 선생님께서는 나는 현실 정치에서는 이승만을 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정치인에게 혹은 정치의 길에서는 늘상 있는 길이니 나를 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그런 정치적 이상을 실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또 똑같은 그런 그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제문의 내용은 시민적 공화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적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시민적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민은 이 정말 참여하는 주체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을 그냥 구조나 정치라고 하는 걸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각한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시민적 공화주의고, 그 시민적 공화주의에서 지금 논의되는 민주주의 문제, 평등경제 문제, 그리고 평화통일 문제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조봉암 선생이 시민적 공화주의 선구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산 선생의 정치적 균형입니다. 조봉암 선생은 언제나 용감한 중도를 이 굉장히 극단의 이념이 여전히 분단의 조건에서 지금 현재도 누리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용감한 중도를 지향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죽산 선생의 사상이 한국 정치에 현재도 의미 있는 그런 중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토지개혁과 경제개혁과 관련된 문제죠. 죽산 선생님께서 추진했던, 노무현 장관으로 추진했던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경제의 기반을 마련한 것뿐이 아니라 굉장히 변혁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해본다면 죽산은 민족해방운동 때 걸었던 공산주의 길을 지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민주주의자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원칙을 지키고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했던 그런 정치적인, 현재와 미래의 정치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다라고 하는 재평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민적 공화주의의 선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봉암에 대한 평가는 그의 사상이나 노선 혹은 정책, 생애를 통해서 본다면 61쪽에 1, 2, 3, 4라고 제가 해놓던 부분을 보시면 오늘날 시민적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이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70쪽에 제가 좀 돌발적인 질문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박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조봉암에 대한 것을 다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적인 어떤 대안의 가능성뿐이 아니라 실패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물론 저는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후에 4.19 혁명도 그렇고 또 민주당 정권의 붕괴도 그렇고, 그리고 민주당 정권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고 했었던 혁신 세력들의 어떤 좌절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조봉암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봉암을 돌아볼 때 이 발표자에게 하는 질문이면서 또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은 조봉암이 정말 시민적 공화주의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민족해방 시기에는 정치적 전략으로서 공산주의를 채택했고, 그리고 해방 후에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정말 조봉암 선생이 죽산 선생이 추구하려고 했던 헌법의 기초를 놨던 그때의 이 국가의 형태, 정부의 형태, 그리고 이 참여라고 하는 주권자들에 대한 유권자라고 부르든 시민으로 부르든 국민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본인이 불렀던 피해 대중이라고 부르든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 있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개혁의 성과입니다. 박문인 교수 또한 이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조봉암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지만 그건 당시에 이승만을 비롯한 세 번째는 시민적 공화주의 혹은 민주공화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민주적 저항과 비지배의 자유입니다. 조봉암 선생님이 민주적 저항을 한 것, 또 비지배의 자유,
추구했던 것은 아마 이 지점에서 아마 어떤 선생님께서는 조봉암은 이제 진정한 자유주의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봉암 선생님은 제도와 민주적인 방법 속에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봉암 선생님의 죽음도 이 제도 속에서 법살된 것이었죠. 자, 그러면 당시 조봉암에 대한 논리 평가 중에 또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현실주의자였고 참여주의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련한 이승만을 상대로 해서 조봉암 선생님이 참여하고 정치를 했는데 그 법살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정치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만이 꼭 그 당시에 어떤 저항의 방법이었을까? 그래서 죽산의 비극적 칭후가 죽산 선생의 어떤 정치의 방법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겠지만 오히려 그의 저항이 당시 정치적 억압에 대한 용감한 시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라면 죽산의 정치적 방법의 효과와 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하면 정치적 현실과의 괴리인데요. 죽산의 중도 노선이 당시의 극단적인 정치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점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문희 교수의 글은 조봉암의 사상과 행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을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조봉암의 노선은 그대의 많은 교훈을 제공하고 현대 정치에서도 중요한 시초점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봉암의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토지개혁에서의 성과 민주적 저항의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재평가해서 이제 4.19 이후나 그 이후의 민주당 정권의 어떤 좌절과 조봉암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 진보당의 그 당을 만들고 또 정치를 했었던 또 조봉암 선생과 같이 정치했었던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재평가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은 박 교수한테 하는 거니까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교수님과 학교는 발표자가 말한 신절 독식의 정치를 안정적인 통합정치, 연합정치의 실현, 불평등의 해소, 국제체계 구축, 한국 한반도 평화 안보 실현이라는 20세기 현 시대 한국 상황에서 죽산 선생의 역사적 위상과 업적, 개성의 위상을 여러 측면에서 잘 살펴본 대단히 있고 실효성 있는 중요한 발표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공감을 하지만 다만 이제 필자의 주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정도를 질문하고 싶고 나중에 성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죽산의 행적과 관련해서 일제의 행적을 주의와 이념은 주권 회복과 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의 투쟁에 기능하지 않을까, 즉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얘기하고 해방에는 수단으로서 이념 폐기, 시대전환에 따른 이념 폐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주장 자체가 일제가 공산주의 운동 경력을 변호하기 위한 서술로 좀 느껴집니다. 그러나 현재 독립유공자 서술에서 일제와 공산주의 운동 경력은 사실 거의 문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세독이 들어있고, 다만 제가 왜 이걸 또 지적을 하냐면 사실 그 사람의 갖고 있던 이념이라는 것들이 그 사람의 행적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일정한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산 선생이 일제했던 방향성과 해방에 했던 방향성이 달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지금 죽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생님도 그렇고 오늘 발표자도 그렇고 오일수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죽산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죽산 사상이 갖고 있는 그것이 세계 정치사 아니면 세계 사회주의 사회에서 어떤 의미의 보편성과 특질을 갖고 있는가를 좀 정리해야 되라고 좀 보여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상의 혼란들이 좀 극복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 발전문의도 그런데 일단 사회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가 너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의 이꼴
공산주의라고 정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주의는 그 내부적,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내부에 다양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공산적 사회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삼인주의, 또 민주적 사회주의까지 다양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중에 삼인주의하고 이제 올해 오늘 공산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삼인주의는 사실은 19세기 말에 독일 사회민주당에서 사회민주당이 개칭이 되면서 에르프로트 강령을 채택하면서 사회민주당이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혁명적 사회주의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부터 삼인주의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유럽의 극복에서 마르크스를 대변한 용어가 됐어요. 이 얘기는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삼인주의 자체가 마르크스주의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대변했던 용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마르크스주의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이 나중에 수정주의가 대입이 되고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삼인주의를 공격하면서 우리가 삼인주의와 사회주의가 다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여전히 삼인주의는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균형 조이거든요. 74쪽입니다. 이에 반해서 공산주의라는 것들은 레닌과 볼셰비키가 17세기 러시아 혁명,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승리하면서 볼셰비키, 거의 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1920년대 결성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코미텐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시키면서 역사적으로 등장한 이념과 운동입니다. 그때부터 각국의 공산당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20세기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 이념과 운동은 구체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기초에서 아니면 그에 관련된 이념의 기초에서 소련과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거나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를 지향했던 어떤 역사적 운동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아주 기본적인 설명을 드린 거를 보면 그리고 죽산의 사상을 얘기하면서 일제하에서는 공산주의에서 해보면 서민주의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역사적 맥락을 보고 해야 되고,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20세기 전반까지 사회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이념이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하지만 죽산의 해방의 행적과 주장을 보면 사실 마르크스주의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그런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에 치열한 자우대립과 남북과 대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당시 죽산과 사상을 삼인주의를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조성이 있긴 합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보면 아마 죽산도 이것을 많이 생각했던 건데 51년도에 저 서구의 각 삼인주의 계열들이 연합해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 제공됩니다. 그러면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발표되고 거기서 사회민주주의의 용어 대신에 데모크라틱 소셜리즘, 곧 민주적 사회주의, 왜냐하면 민주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면서 사회민주주의 외에 다양한 계통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계열들이 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핵심은 민주주의였습니다. 해방 후 축선의 제4장도 이제 오늘 발표자는 공화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민주주의라는 티라고 본다고 볼 때 아마 죽산은 이런 세계적인 사회주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거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죽산 사상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보편적인 성격 구조 그리고 광의적 개념인 민주적 사회주의에서 죽산 사상이 갖고 있는 특질과 독자성 이걸 함께 구명하는 것이 죽산 사상의 어떤 세계사적 역사적 위상을 제대로 구명하는 거 보여지는데 이런 점에서 발표는 이제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75쪽입니다. 사실은 당시에 그 해방 직후에, 8.15 직후에 사회민주주의 내지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대한국회 청년사 대표적인 인물이 조봉원 말고도 국회의장을 지냈던 김학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외에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왜 그랬냐면 일제와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주류는 소련과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거나 이를 지향한 공산주의자들과 분류합니다. 하지만 이들과 외에도 서구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소련과 코민테른 정책에 대립한 조선의 사회주의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1920년대 중반에 소련에서 스탈린 체제가
독재체제가 확립되고 스탈린주의가 코민테른을 통해서 전 세계가 확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 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운동에서 축출되거나 이탈하게 됩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사회민주주의 진영에 합류하긴 하지만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당시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사민주의 저변이 넓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일본에서는 이들이 독자적인 정치제를 형성해요. 그리고 주사적으로 무산정당을 제시합니다. 근데 당시 조선은 식민지 정치적 자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정치제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민주의 운동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차원에서 볼셰비즘과 코민테르 정책과 다른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무산정당과 노동파의 활동이 나타나고 식민조선 같은 경우는 20년대 중반에 조선 사회적 중원협의 논쟁이나 청산살 논쟁, 30년대 전에 학범운동파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세력들을 당시에는 좌익 사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력들은 대방 직후에도 공산당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이 대방 직후에 크게 세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반민당을 거쳐서 민중동맹을 거쳐서 사람입니다. 여기에 뭐 김약수 여러 계통, 76쪽이 보면 여러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 있는데 대표적으로 김약수와 원생이 대표적으로 있는 겁니다. 둘째 그룹은 여운형을 중심으로 이만규, 이계성 등 장건삼 등 조선인민당과 근로인민당과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일제시대 때는 사회주의 운동을 안 했어요. 민족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통 민족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르거든요. 김규식을 비롯해서 조소환, 서상희, 이순탁, 강정태, 강수국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이제 서상희가 이순탁은 국민당에 참여한 것처럼 첫 번째 그룹하고 좋거든요. 근데 이들 외에도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권태석, 김찬, 배성룡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도 죽사는 1947년 2월 달에 민주주의 독립정선, 이군나를 위원장으로 한 여기만 가담을 하고 거의 가담을 하지 않는 해요. 물론 이제 김학수하고 한 협력을 했으면 나중에 김학수 사건 때 뭐 큰 문제가 생겼을 거죠. 그런 점에서 다행히도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질문이고요. 서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해방이익 행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법원 무죄 선고로 이제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련 기록도 발표자가 잘 설명했기 때문에 저도 뭐 얘기했는데, 근데 그도 자료의 실력이 되게 큰 문제가 됩니다. 소련이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게 공개된 사회주의 문건들을 보면 사회주의에 대한 모든 통계들이나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은 오류와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77쪽입니다. 이게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인데 중간입니다. 현재 독립운동과 서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점이 좀 중요합니다. 하나는 대단한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일제 말기에 친일 흠결, 여기서 뭐 친일파 이런 게 아니고요. 친일 흠결이 있으면 서운되기가 어렵게 된 구조입니다. 전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초기에 친일 활동을 했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을 하면 서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친일 후 독립운동을 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독립운동 유공자 선거에 대해서 많은 예외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를 안 두고 이 두 가지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죽산의 서원과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건 하나입니다. 사실은 국방항모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해결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국방항목의 주체가 죽산과 동일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명의가 도용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일제 말기에 이르면 일제가 독립운동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친일 노조나 주장을 발표하는 것도 많고 헌금을 납부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증언이나 글들이 있으면 이런 행동이 도용된 것이 증명이 되면 서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의 증언이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해, 찾는 게. 그래서 급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발굴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좀 빼내는 것 감도 있는데, 일단 이름을 주관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행적이 있어도 나중에 독립운동을 한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선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비검색을 통해서 정확한 문제 44년이나 45년에 죽였던 옥고를 치렀다가 할인할 때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게 입증의 근거가 입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예비검색과 관련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증언, 어떤 등한 단계 증언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죽선의 육방과 관련된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지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죽선이 엄청나게 훌륭하고 대한민국 수립과 아니면 독립운동 관련해서 했던 부분은 저는 이제 발표자 얘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현재의 독립운동의 성과 관련된 구조 속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오래 한 미디어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전문 연구자분들께서 양국민 교수님께서 너무 많이 세세히 밝혀주셨고, 그래서 저는 서훈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지웅태 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훈을 구걸하는 듯한 말을 하지 말아달라. 바로 그겁니다. 그 앞에 토론자께서도 서훈과 관련해서 딱 하나 남은 게 북방 헌금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 문제가 핵심인데 그게 왜 틀렸는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유족들한테 제가 얻은 그 국가보훈부, 옛날 국가보훈처에서 보내온 왜 서훈을 못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2005년에는 이제 79쪽에 보면 2005년에 그 국가보훈처에서 쭉 심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한 게 쭉 나오죠. 그 상단에는 뭐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하면, 근데 그 뒤에 간첩대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유족들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가 나서서 그 간첩죄가 무죄가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훈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왜? 앞에서 밝힌 그 여러 가지 독립운동과 관련한 것들이 서훈할 수 있는 권리들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국가보훈처의 이제 답변이 2011년 나오는데요. 그 독립유공자 보상을 위해서 공적 심사를 했는데 일제 말기 국방헌금 등의 행적이 있다는 이유로 안 된다라고 유족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갑자기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간첩죄가 없어지니까 이제 국방헌금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8년 뒤에는 동일한 내용인데 약간 단어가 달라졌어요. 국방헌금 등 행적 불분명.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저는 사실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이 문장만 보면은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행적 불분명한 행적으로 인해서 분명한 행적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정부가. 그러면 왜 이런 국방헌금 문제가 중요하게 됐느냐? 매일신보라는 신문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신보에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인천경찰서에 수속을 밟아가지고 지금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일본 군들의 혁혁한 공로에 감동을 해가지고 150원을 납부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사에 실린 겁니다. 그러면 그 매일신보 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죠. 앞에서 그 발제하신 박명민 교수께서도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토론자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매일신보가 정말 나쁜 신문입니다. 1895년인가 명성황후 시해할 때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신문사가 한성신보인데, 그 한성신보가
일본 외무성의 비밀 자금을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만들어졌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배후지입니다. 근데 그 한성신보가 매일신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일제는 세 개의 기관지를 두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매일신보, 국방헌금기사의 핵심 내용을 갖고 있는 매일신보하고 경성일보, 일본어로 간행되던 신문입니다. 경성일보 그리고 영어로 간행하던 서울프레스라고 하는 신문을 일제 총국부, 조선 총국부는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경성일보가 핵심입니다. 그 경성일보가 한성신보에서 이어져서 내려오는 신문인데 그러니까 경성일보의 산하지구처럼 만드는 게 매일신보였어요. 매일신보는 다 아시지만 우리 대한매일신보의 대한자를 떼버린 거 아닙니까? 일제가. 그때 그 신문들을 보면 기사가 가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39년에서 40년, 41년 이 시기 국상의 공적과 그 시기 신문의 기사 양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선에 내보내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필요했냐면 일제는 내선일체, 한국신민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다르지 않다, 우리도 일본이다 라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서 천황을 위해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논리를 하는데 그 논리의 핵심적인 걸 제공한 게 당시 기관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39년하고 40년도에 특이한 언론 지형이 하나 있는데 모던 일본이라고 하는 잡지가 일본에서 발행이 됐는데 39년하고 40만 조선판이라고 하는 특집판을 한반도에서 배포를 하면서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 핵심적인 내용들이 내선일체하고 한국신민화에 있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한 꼭지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거기 그 모던 일본 잡지에 보면 그 83페이지에 있습니다. 10월 14년에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72살 노인 양반이 당시에 72세면 엄청 많이 사신 거죠. 자신의 임종이 임박함을 알고 가족들이 모두 깊이 잠든 사이에 병상을 빠져나와서 국기 계양탑 아래까지 기어가서 동쪽을 향해 큰절을 하고 편안히생을 마쳤다고 한다. 나 이게 도대체 이런 기사가 어떻게 실릴 수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왔는데 그걸 영화처럼 찍고 있었어요. 이 기사가. 왜 이런 기사가 황당무계한 기사가 생기느냐.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다 나가서 한국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하는 그 마약을 뿌리는 겁니다. 기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와서 모던 일본 잡지에서 기자들이 일본에서 한반도로 건너와서 어디서 근무했느냐. 매일신보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신보 기사가 황당하다고 하는 그건데 왜 연구자들은 저는 연구자 범죄 든다고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2018년도 그 매일신보 기사를 근거로 내세웠을 때부터 왜 깊숙하게 그 기사의 허위, 황당무계함을 그 다음에 일본의 논리였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가난해서 못 냈을 거다 이렇게만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나 이제 그게 저는 안타깝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 발제자분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수송을 밟았으면 인천 서해 기록이 남았을 거다. 그러면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기록들을 가지고 친일 이력 같은 것들을 충분히 국산 조공함을 공박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내세웠을 텐데 그게 하나도 안 나타났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친일 이력은 하나도 없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현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왜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제의 칼, 그 한성신보의 대를 잇고 있는 매일신보의 기사를 근거로 죽산의 서움을 막아서느냐. 그 일제의 칼로 독립운동가 죽산을 다시 한번 찌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엊그제 말이 냈던 일본의 국방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해서 뭐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건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그러면 이 국가보훈부의 논리라면 일본의 국방백서에 일본이 독도 땅이니까 독도 땅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지점을 좀 명확하게 알고 우리 많은 여기 단상에 나와 계신 연구자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81쪽에 제가 지금 마무리하면서 81쪽에 동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림. 제가 갖고 있는 동전이 몇몇 있는데 일제 때, 일제 강점기 이게 찾아보니까 대종 10년이더라고요. 1921년 10전짜리입니다. 죽산 여기 토론회에 나오려고 내가 걸어온 길에 한번 읽다 보니까 죽산이 강화군청에서 아르바이트 하실 때,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하실 때 하루 일당으로 받은 돈이 10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16대셨을 때라고 하시니까 21년보다는 한 5년 정도 앞에 일인데 아무래도 이 모양하고 비슷한 돈을 받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번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대한 선생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속 기관과 무관하게 개인 의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 32년째이지만 경쟁 타사 기자들에 대해서는 뒷담화를 잘 안 합니다. 이 조봉암 선생이 1923년에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를 했다고 하는데 뭐 칭찬이든 뭐 비판이든 언급을 안 하는 게 근도인데 워낙 큰 인물이기 때문에 몇 마디 제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민 교수님 훌륭한 발표, 한편의 대형 논문을 읽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토론자들도 사실 학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인천 쪽에서 언론 오래 계셨던 분도 디테일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사족을 굳이 뭐 붙일 필요는 없는데 지금 시간에 끝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론에 몇 가지 마무리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한 인물에 대해서 좀 긴 호흡으로 인생의 뭐 어떤 단계마다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이 발이 미끄러져서 실족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한 인간에 대한 특히 역사적으로 족적이 큰 인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큰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뭐 뒷부분에 서론 부분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되겠다. 큰 인물일수록 그런 이야기를 짧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는 깊게는 몰랐었는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좀 챙겨보면서 어떤 정리를 해보면 생각은 뭐냐면 이분은 그 국권 회복 그리고 건국 과정에서 정말 빛나는 그 업적을 남긴 분이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59년에 그분의 유언 부분이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우리 이제 국민이겠죠.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정치 운동을 한 것밖에 없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도 아까 그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적으로 싸우다가 패자가 이렇게 되는 거는 뭐 하면서 아주 그 통 크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큰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의 정신과 유산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박명민 교수님께서 발표하셨지만은 이 토지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시고 건국에 참여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이 근대적 국가로 가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 소작농에서 자장민, 자유로운 농민 또 그리고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거듭나서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뭐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산업화 세대의 공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동안 소홀하게 제대로 평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죽산 선생의 기여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 이분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지금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대한민국이 가능하게 한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한 분으로 평가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남 이승만과 죽산 조봉암의 화해가 필요하겠다. 이분의 생몰 연도를 보면 뭐 1875년에서 1965년이시고 우남은 죽산은 1899년부터 1959년까지시잖아요.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으로 손잡은 것은 정말 우리 현대사에서 정말 잘된 만남이었고 안타깝게도 전쟁과 냉전 와중에 또 반공이 휩쓸고 있을 때 죽산 선생이 정치적으로 희생된 것, 그리고 물론 2011년에 52년 만에 신원이 됐지만 그 과정은 정말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함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분의 직접적인 화해가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은 세대들이 그 화해를 적극적으로 주선해야 되겠다. 아마 이게 약간의 저의 추정이고 추측이지만 우리 사회에도 아직까지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의 요소, 의심의 요소, 적대시의 요소 이런 감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산 선생이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남과 죽산의 화해가 진정한 화해가 필요하다. 충분히 시간도 무르익었고 많이 지났다. 어쩌면 좀 늦었다. 이제라도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최재형 선생이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던데 우리 임시정부에 참여한 뭐 임시정부 주석이 있고 각 그 내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재무총장, 요즘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신 분이죠. 재무부 장관을 되신 분인데 연해주에서 이 독립운동을 하시고 언론사도 만들고 학교도 만드신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임정에 참여한 분들 중에도 아주 비중이 큰 분인데 이분이 1860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일제가 그 연해주 쪽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대대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학살을 할 때 희생이 되셨어요. 그리고 안중근이 이토 부부미를 저격할 때 이분이 물심양면으로 구원했다는 분인데 이분이 희생이 되고 나서 일제가 안중근 유해와 마찬가지로 윤봉길도 사실은 버렸죠. 쓰레기장에 버렸다가 나중에 46년에 우리 김구 선생에서 지금 표창공원에 모셔졌지만 안중근, 최재형은 지금도 유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제가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워버렸죠. 그래서 이 국립묘지법에 뭐가 있냐면은 이 유해가 없으면 국립묘지에 매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재형 선생은 뭐 제가 자세한 우여곡절은 말씀 안 하겠지만 중간에 누가 명의 도용을 해가지고 묘가 조성이 62년에 돼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드러나서 이 묘를 뺐죠. 그 가짜 묘를 빼고 빈자리만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 부인을 키르기스탄에 스탈린의 강제 이주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가 있던 부인의 유해를 모셔오려고 했더니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제가 그때 국가보훈처죠. 그 당시는 고위 관계자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현행법은 그런 것 같다. 그 다음에 형식 논리도 맞는데 본질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 이런 식으로 되면 일제에 놀아나는 거다. 일본이 이분들이 우리 독립과
그 해방을 위해서 큰 족적을 남긴 분들의 흔적을 없애버린 일본이 왜 없앴겠느냐. 그분들을 모시고 제사 지내고 기리고 이렇게 하면 이 반일 감정이 형성될 것 같으니까 그런 의도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무슨 근거가 없다, 유해가 없다라는 이유로 묘를 쓰지 못한다. 또 하다못해 그 부인이 같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형식적인 뭐가 없다고 배제시킨다면 바로 그 안중근과 최재형의 유해를 없애버린 일제의 의도대로 우리가 놀아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논리를 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 높였는지 모르지만 국립묘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최재형 선생의 유해는 아직도 못 찾았지만 그 키르기스탄에 있는 부인의 유해를 104년 만에 모셨고 거기에 부부묘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그 묘자리에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기적적으로 최재형 선생의 유해가 발견이 되면 모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뭐 매일신보 조선 총독기관이죠.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제가 우리를 천년만년 지배하기 위해서 했던 다양한 그것들을 생각하면 뭐 우리 독립운동가들 친일파로 몰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거 손 몇 번 움직이면 되는 조작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게 팩트가 이다 아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의문은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 논리,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면 자칫하면 그 당시 일제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이 프레임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이게 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정 의원님도 이 역사적인 문제는 그게 뭐 사건이나 인물이나 그 과제를 많이 남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큰 사건, 큰 인물의 경우에 지금 다섯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제 개인의 발표인 한계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축산 조봉암 선생이 남긴 어떤 영향과 정신, 그런 그 유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적확하게 평가하고 바르게 계승하고 또 후대에 전승할 거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고중용 선생님 저희가 잘 모르는 내용을 이렇게 쫙 정리를 해주셔서 이거는 아마 조원 선생에 대한 것 포함해서 앞으로 한번 우리 사회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를 잘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희석 선생님 말씀도 저희 발표의 한계에 대한 거는 다 동일하고 앞으로 이제 이거는 축산조봉암 연구에서 많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착하게 될 문제이죠. 근데 시민적 공화주의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거는 축산 선생을 통해서 글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의 과제 그리고 오늘의 과제를 축산을 참고로 해서 양쪽을 같이 보려고 끌어왔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 한 가지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거는 오희석 선생님하고 좀 다를 수 있는 건데 저희 정착에서는 개인 윤리 덕목으로서 지행아비를 권고하지만 정착에서는 지행아비를 파시즘으로 가르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정착에서는 아는 거를 행동으로 하는 거는
아는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정치가 수천 년 된 전통이거든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 사상적 일관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히 1945년 이전과 이후는 이거는 이제 68학년 세대들 인터뷰를 주고 그러면은 당신은 바뀌었느냐 이제 뭐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거든요. 갑자기 온건해지고 투쟁하면 안 된다, 민주제가 돼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바뀌었다. 1945년 이전과 이후에 세상이 바뀐 거는 이거를 45년 이전 걸로 45년 이후에 살아가는 거는 이건 일관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삶의 지조나 원칙을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과 사상적 이념의 일관성 문제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뭐 저희가 잘 아는 사회주의 내부의 논쟁을 보면 상대방의 사상을 이제 계속 문제 삼잖아요. 자기는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그래서 스탈린의 오른팔, 발미르 똘리아트 같은 경우는 80년에 저항할 때에는 스탈린 국민들과 같이 갔지만 그 다음에 이태리의 통일을 위해서 살레르네 대전하고 유명한 건데요. 결단을 내리는 거 보면 이거는 뭐 고민되는도 상상도 못하고 이태리 국민 상상 그것 때문에 이태리를 불단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의 내면적인 윤리적인 성숙성, 정신의 어떤 고결성 이것이 갖는 그 일관성하고 시대적 사회적 그래서 과학에서는 호모사피엔티아를 가르치지만 정치에서는 이거는 뭐 호모 프루덴티아를 가르치는 사례인, 배려인, 이성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성 지식과 어떻게 배려하고 공존할 것인가 해서 이건 뭐 이제 과학과 정치를 왜 정치나 통치나 군사나 예술 이런 건 전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아트라고 부르면서 과학이나 학문 이런 건 익스나 이렇게 이제 참 다르게 부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이때의 이 호모 프루덴티아로서 이 변화된 상황과 조건에서 자신의 삶과 국민들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북한 공산주의자들하고 이렇게 한국 문제 토론할 때에 늘 얘기하거든요. 일제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은 건 당신들이다. 천황주의를 수령주의로, 배회주의를 그대로 배회주의로, 전체주의를 전체주의로 사람만 바뀌었지. 당신들은 민주주의 하지 않고 파시즘하고 전체주의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당신들은 과거처럼 하나도 안 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이분에 많은 거라 나치와 볼셰비즘은 큰 차이가 없잖아요. 전체주의 사람 현재 한나 아렌트 이룹니다만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오히려 더 억울한 거예요. 이민족한테 억압받는 것보다 동족한테 학살당하고 억압받는 게 훨씬 위험한 거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보다는 일본 체제의 측면에서 일제를 거의 그대로 계승한 거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죠. 꼼꼼히. 근데 여기서 특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면 어쨌든 근데 이 문제는 사상적 일관성 문제를 45년 이전과 이후로 그러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전체주의의 사상적 일관성을 가진 거는 바꿔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키아벨리도 뭐 여러 차례 얘기하고 이런 문제를. 그다음에 인정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에서 굉장히 오주혁 선생님처럼 중요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축사 선생님 연구할 때 제가 뭐 늘 디자인, 에르말, 프란트, 만델라 이렇게 같이 연구해야 되고 국제유전자하고 이렇게 축사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친 말씀이 이 지점인데요. 아주 이거 그러니까 이때가
세계 사상이 격변이 일어날 때가 선생님 말씀 주셨던 한국전쟁이 2차 대전보다 더 큰 사상적 전환점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철학사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이때가 메카시즘, 한나렌트의 전체주의 개념이 처음 나올 때고 이제 그 다음에 메르노-퐁트 사르트르가 이 사회주의가 뭐냐 이게 암칭을 보고 인민학사라는 게 사회주의냐면서 이제 대문쟁을 할 때고 티토주의 이 이제 격렬히 논쟁을 할 때고 제3세계라는 용어가 한국전쟁 때 처음 나오거든요. 프랑스에서 제3세계, 제1세계, 제2세계가 싸우는데 다른 길은 없는가? 그럼 제1세계, 제2세계 앞에서 전쟁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3세계라는 용어가 처음 바로 선생님 말씀 주셨던 민주주의가 들어가는 이제 이런 프랑크선언 그래서 요런 거를 45년에서 53년까지의 요 시점에서 만약에 메카시즘, 전체주의, 그 티토주의, 제3세계, 민주적 사회주의 이런 지평에서 보면 축산의 선택이나 사상이나 노선, 진보당까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전혀 생각 못했던 거라 너무 중요한 말씀드리라 같이 축산에 대해서 저희가 선생님 말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보다 더 꼼꼼하게 정준호 선생님 말씀 주셔서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장세정 선생님 말씀 주신 거는 한 가지 제가 이제 정부와 회와 인가에서 이승만 기념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의할 때에 장세정하고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약간 결은 달랐거든요. 이건 뭐냐면 국민통합과 화해의 관점에서 이승만 기념관이 필요하면 제주 4.3,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축산 조봉암, 그리고 4.19 이렇게 이승만 통치 시기에 국가에 의해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 개인의 사망이기 때문에 이승만과 조봉암의 역사적 화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이승만 기념 세력과 단체들 좀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의 먼저 화해 제스처와 사과가 필요하다. 이건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에 정부에 많이 자문해봤기 때문에 제주 4.3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것이고 조봉암 선생님도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법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실화위원회의 문고사를 잘 보면 우리는 광주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 기념관에 출연한 분들이 꼭 유념하시고 이렇게 전두환이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두환에 대한 오늘날 평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주특별법 때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했던 문제인데 끝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니까 국민님이 갈 생각도 못하지만 이 땅에 누굴 세평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과는 필요가 아닐지도 몰라도 가해와 피해의 개선을 넘고 요즘 새로운 용어로 가피해자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살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한 피해자입니다. 그럼 그때 국가는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가 조봉암 유족과 단체들이 공식 사과를 해야지만 그 다음으로 이승만, 조봉암 화해가 튼튼해질 수 있는 것이라서 그런 좀 절차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예, 아주 좀